안녕하세요. 참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더니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듣기만 하던 채널인데 이제는 저의 사연을 좀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만 셋인 엄마예요. 저 혼자서 애들을 키웠죠. 아마도 거의 1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열이 오르고 토할 것 같고 현기증이 나네.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약 먹어야 해? 감기 걸린 거야? 모르겠어. 병원 갔더니 단순 몸살이라고 약 지어주긴 했는데 몸살은 아닌 것 같아. 처음 느껴보는 증상인데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체한 것 같네. 저는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그게 큰 전조 증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체한 것 같으면 오늘은 회사 가지 말고 좀 누워서 쉬고 있어. 괜히 몸 더 움직였다가 큰일 날라. 알겠어. 여보 고마워. 그날 저는 일을 하러 나갔고 오후 5시에 집에 들어와 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체한 거는 어떻게 됐어? 좀 가라앉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여보, 나왔다니까. 남편을 흔들어서 깨웠고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요. 소리 지르며 깨어난 저는 여기 119죠? 저희 남편이 숨을 안 쉬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벽산 아파트 203호입니다. 빨리요. 5분도 안 되어서 구급차가 오게 되었고 새 아이들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파요? 왜 그래요 아빠? 별일 아닐 거야. 일단 각자 방에 들어가 있어. 저는 구급차를 타고 남편 곁을 지켰어요. 우통을 벗기고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남편이 갈비뼈가 부풀 때까지 펑펑 하면서 심장의 박동을 다시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전까지만 해도 체한 것 같다고 했잖아. 남은 아이들 내가 어떻게 키우라고. 여보 이렇게 황망하게 쓰러져.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응급구조사가 환자분께서 오전에 체한 증상이 있다고 하셨나요? 네, 체한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냥 단순 몸살인 것 같다고 감기약 처방해줬거든요. 남편은 단순 감기는 아닌 것 같다고 몸이 너무 답답해서 오늘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쉬었고요. 보통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체한과 같은 느낌이 들고 안색도 안 좋고 환자분들께서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동네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네요.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그 응급구조원이 말한 것처럼 남편이 체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였어요. 의료진은 동네 의원에서 의료적 판단을 잘못 내린 것 같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의료소송을 준비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의료소송 승소율은 거의 10%에 가깝고 요즘은 조금 올랐다고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의료소송 잘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난리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당장 남겨진 새아이 키우는 것도 바쁜데 의료소송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저는 결국 소송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새 아들을 키워야 했죠. 장례식에 온 지인분들은 아니
어쩌다가 남편이 이렇게 일찍 사망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를 어쩌면 좋아. 속이 터진다 터져. 피덩이 같은 애들을 자기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해.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 아직 갈 사람이 아닌데 왜 이리 일찍 데리고 가는 것인지 미치겠어요. 저 어쩌면 좋아요? 저도 남편 따라가고 싶은데 정말로 남편 없이 살 자신이 없는데 애들이 눈에 밟히니까 나마저도 없으면 애들은 더더욱 힘드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쁜 마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악착같이 살아내야지. 힘들수록 엄마가 힘을 내야지. 애들도 기운내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인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를 위해서 품앗이를 해 주었어요. 제가 일 나갈 때면 저희 집에 와서 아줌마가 이거 너네들 먹이려고 장조림이랑 진미채 반찬 해왔어. 엄마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너네들 위해서 사는 거니까 너네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겠어? 와, 장조림이다. 지인들이 반찬을 해서 저희 집에 와 애들에게 밥을 해주었고 아이들은 그 덕에 굶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내세울 만한 점은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자부심이고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날 자신이 있다는 게 저의 강점이었지요. 남편이 떠나자 저의 강점이 발휘되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제 손맛이 좋다는 것을 알고 사장님께서 현숙 씨는 카운터 보지 말고 주방으로 들어와서 일했으면 좋겠어. 저번에 현숙 씨 음식 먹어보니까 솜씨가 대단하더라고. 그때 그 야채 무침한 거 손님들한테 서비스 줬더니 밑간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다들 난리더라. 아이고, 그냥 집에서 애들한테 해준 거 한 건데 반응이 좋았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 현숙 씨. 주방에서 일해. 월급 더 줄게. 카운터보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훨씬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저는 냉큼 주방으로 갔지요. 거기서 2년 정도 일하니까 웬만한 반찬은 다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팔던 반찬도 맛을 더 좋게 해서 팔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5시간 동안 끓인 꽃게 된장찌개는 제가 일하는 가게의 대표 음식이 되어서 그거 사 먹으려고 손님들이 줄을 1시간 동안이나 설 정도였어요. 이 집은 꽃게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니까? 다른 집은 그냥 된장찌개에 꽃게 향만 첨가한 느낌인데 이 집은 달라도 너무 달라. 구수해. 비법이 뭔지 궁금해 죽겠다니까? 내가 저번에 슬쩍 물어보니까 애호박을 믹서기에 갈아서 넣더라고. 그래서 걸쭉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꽃게를 넣어서 뭐 사골 끓이듯이 5시간 넘게 끓인대. 껍질에서 맛이 나오게. 손님들은 저의 비법을 알아내려고 서로 이야기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따로 장사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대부분의 손님들이 저에게 그리 말하니 저도 자신감이 생겼던 거였죠. 어느 정도 그 반찬 가게에서 연차가 쌓였을 때 사장님, 여기서 일한 지도 꽤 되었네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도 셋이고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애들 대학 보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막막해요. 월급쟁이로 살면 앞으로 살림살이 나아지는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왜? 현숙 씨 창업하려고? 반찬 가게? 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도 작게 반찬 가게 열어보려고요.
나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 현숙 씨가 우리 반찬 가게 먹여 살리는데 언젠가는 창업할 것 같았어. 그동안 고마웠어. 현숙 씨 덕분에 내가 돈 많이 벌었잖아. 앞으로 현숙 씨 나가면 손님들도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뭐 현숙 씨 잡는 건 내 욕심이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반찬 가게 사장님은 제가 창업한다는 소식에 조금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응원한다고 하면서 식기구랑 이런저런 사업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똥파리만 날렸다는 말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똥파리만 그득하게 날렸습니다. 괜히 창업한다고 그랬다. 이러다가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싹 다 굶게 생기겠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저의 된장찌개랑 토마토 미트볼 등등 주력 메뉴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소문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했던 반찬 가게 손님들이 아름아름 저의 가게를 찾아와서 된장찌개를 사가니까 멀리서도 사먹는 집이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들 알고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3달이 지났을 때 장사는 소위 대박이 나게 되었고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때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애들이 크는 것도 잘 못 보고 거의 알아서 크게 했죠. 엄마가 미안하다, 애들아. 너무 바빠서 엄마 몸이 2개가 아니라서 너네들을 잘 못 챙겨주네. 그래도 엄마가 잘 못 챙겨줘도 학교에서 말썽 부리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겠니? 알겠어, 엄마.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 3명이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지들끼리 뭉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기도 심해졌어요. 학교에 가서 무릎 꿇고 담임 선생님한테 빈 적도 있었죠. 선생님, 애들 강제 전학만은 막아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혼자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사도 바쁜데 애들이 속까지 썩이니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지인들은 남자애들 키우기가 원래 힘들잖아. 사고도 많이 치고. 에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이러면서 크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애들 사고 치는 게 너무 심해. 나도 속상하고 심적으로 힘들고. 현숙 씨가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크게 혼내고 체벌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있나? 지인들의 말을 듣고 더 속상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살아있으면 지금 애들이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역시 내가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였어. 난 아직도 부족한 엄마인 거야. 애들한테 미안해서 저는 애들을 제대로 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용돈 넉넉히 주고 제발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사고 좀 치지 말라고 말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저의 태도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 같았어요. 어찌저찌 그래도 다행히 애들은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느라 몸도 다 망가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거울 속에 저는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애들 키우느라 돈 번다고 희생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현수가, 너 그렇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더니 오랜만에 너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진짜로. 원래 이렇게 너 성격이 차분했냐? 그리고
어깨는 왜 이렇게 굽었어? 무슨 70대 할머니도 아니고 말이야. 너네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초췌해 보이냐? 너 거의 1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나온 거 아니야? 10년 전이랑 너무 달라.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그렇지. 너 반찬가게 대박 나서 돈 갈고리로 쓸어 모았다며.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너 자신한테 투자해야지. 이제 자식들은 다 커서 지네들 밥벌이 알아서 할 테니까 늙기 전에 너도 건강 챙기고 여행도 좀 다녀. 그렇게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다가 너 나중에 후회한다. 진짜로 내가 진심 담아서 하는 말이야. 결국에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들도 다 남이 되고 더 시간 가면 남편도 남이 되더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 친구들의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듯 했습니다. 그러게. 나는 돈 모아서, 돈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기만 했지. 나를 위해서 쓴 적은 한 번도 없네. 쉬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반찬가게 문 닫는 날이면 맨날 음식 연구하고 나도 정말로 부지런히 살았다. 에휴. 동창회를 갔다 온 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너무너무 아파서 손가락을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저는 반찬가게를 큰맘 먹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어요. 저처럼 힘들게 남편 잃고 아이들 혼자 키우는 애엄마한테 잘해보라고 하면서 큰 돈을 받지 않고 반찬가게 운영 팁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저는 돈을 넉넉하게 모은 뒤에 일선에서 나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관절이 망가지셔서 치료도 힘들어요. 어머님들이 병원비 덩어리로 나올까봐 병원에 늦게 오는데 사실 이런 태도가 더 병을 키우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세요.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병을 제가 더 키운 거였죠. 에휴, 한평생 일만 하면서 애들 키웠는데 내가 얻은 건 몸의 병뿐이구나. 나라도 나를 잘 챙겨야지. 원래 수다 떨고 놀러가기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동호회에 가입해서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즐거운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꼭 해외가 아니어도 놀러갈 곳은 얼마나 많은지 동호회 회장은 현숙 씨는 물 만난 고기 같아. 어쩜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잘 놀아요? 우리 팀원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니까. 음식도 잘하고. 아이고, 한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놀러 다니니 당연히 실실실 웃음이 나오죠.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에 놀러 다닐 돈은 넉넉하게 있어서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등산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여행 동호회, 시 동호회 등등 여러 가지 모임에 가입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그날도 제가 환갑을 맞이해서 속초에 놀러가던 때에 벌어진 거였죠. 봉고차를 타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속초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졸음이 와서 졸음운전을 한 거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차선을 침범하는데 조느라 그 상황을 못 봤던 저희 쪽 운전자가 핸들을 꺾지 못해서 바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빗길이라서 그 충격을 제가 타고 있던 봉고차가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옆에 레일을 뚫고 아래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앞자리에 탔던 저는 앞 유리가 깨지면서 몸을 크게 다치게 되었고 정신을 잃었어요. 차가 떨어지면서 머리도 맞고 앞에 있던 제가 가장 충격을 심하게 받은 거였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 말소리는 다 들리는데 왜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눈도 안 떠지고 왜 이러는 거지? 저는 아무리 소리를 치려고 해도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을 뜨려고 해도 정말 눈꺼풀이 100kg처럼 무거워서 도저히 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왜 이래? 사고 나서 병원 온 건 알겠는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 몸?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의사의 말을 통해서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은 혼수 상태예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혼수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식물인간으로 사실 확률이 높으십니다. 출혈도 많아서 쇼크도 한 번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혼수 상태에 곧 식물인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펑펑 울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누가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내 몸 위에 트럭을 올려놓은 것처럼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미칠 지경이었죠. 막 소리쳤어요. 나 식물인간 아니라고. 내 의식 또렷하고 나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누구 없어? 제발, 제발.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 캄캄한 동굴에 갇힌 것 같았어요. 틈새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무도 그 동굴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헛다리만 짚는 그런 상황 같았죠. 그렇게 한평생 열심히 살고 이제 좀 여유 부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엄마 죽으면 엄마 돈으로 우리 사업이나 할래? 내가 저번에 엄마 통장 쓱 봤는데 3억 있던데? 야, 엄마 반찬 가게 대박이 났는데 돈이 3억밖에 없겠냐? 우리한테 말 안 한 재산도 어마어마할 거다. 안 그래도 나 회사에서 잘리고 실업급여 돈 받은 걸로 코인하다가 다 날렸는데 엄마 죽어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숨통 좀 트이겠다. 다행이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엄마가 빨리 가길 원하냐? 야이씨, 그런 생각은 네 속으로만 생각해. 대놓고 엄마 앞에서 말하지 마. 자식들은 히히덕거리면서 제가 죽으면 제 앞으로 나올 보험금과 지네들이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사업은 뭘 할 것인지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혼수 상태이지만 귀는 다 들리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내 인생 다 바쳐서 지네들 키워놨더니 결국 엄마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빨리 엄마가 죽기만을 바라는구나. 어떻게 이런 애들이 다 있니? 내가 미쳤지. 이런 애들을 키운다고 내 젊은 날들, 아까운 날들 다 보내버리고 건강만 망가졌으니 아이고, 아이고. 저는 가슴을 팍팍 쳤습니다. 한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믿었던 자식들인데 내가 아프니까 간병은커녕 빨리 죽기를 바란다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열불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죽지.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한이 맺혀서 이승을 떠도는 귀신이 될 것 같아.
나는 귀신이 되기 싫어. 악착같이 깨어나서 이것들을 제대로 혼내주든가 해야지. 그때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몸에 있는 신경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엄청 힘을 주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발악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노력이 통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발가락에 신경이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어디 보자. 아, 맞네. 긍정적인 신호네요. 김 간호사가 이 환자분 밀착 간호하시고 또 변화 있으면 기록하고 보고하세요. 의료진들이 저의 신호를 알아챈 거였습니다. 그래, 나 살아있다고. 그 이후로 저는 몸의 신경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눈까지 뜨게 되었어요. 저를 밀착 간호하던 간호사는 어머, 환자분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불러오겠습니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을 뻔한 제가 깨어나니까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전부 달려와서 저를 보러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적이라고, 진짜 기적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 저요, 누워있는 동안 병실에서 들리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식물인간이 될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제가 깨어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맞아요. 혼수 상태가 되어도 청각기관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분들 중에 귀로 이야기 다 들었다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환자분도 이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달려왔고 자식들은 깨어난 제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설마 엄마가 이대로 죽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인지 아냐고. 진짜 엄마 죽을까봐 맨날 울었다고. 그래, 맞아. 우리 아빠까지 잃었는데 엄마까지 죽을까봐 맨날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 제발 우리 엄마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의 가식이 그득하게 담긴 그 말을 들으니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미 자식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오랜 시간 누워있어서 몸의 근육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혀도 굳어서 말하는 게 힘들었던 저는 일단 재활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지요. 거의 6개월 정도 재활을 하니까 몸이 다시 돌아왔고 기적적으로 저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다 와서 현숙 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우리 전부 다 목숨을 구했는데 현숙 씨가 상태가 제일 안 좋아서 죄책감 들고 장난 아니었어. 심적으로 엄청 힘들었어. 저는 동료들에게 나 이제 건강하니까 우리 다시 놀러 다니자고 웃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빵 터진 동호회 사람들은 역시 현숙 씨야. 노는 걸 제일 좋아해. 안심했습니다. 저는 재활을 끝내고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재산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돈이 안 가고 기부를 하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기부하는 방식으로 갈 건가요? 네, 그럴 겁니다. 기부할 때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안 가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한 푼 안 준다는 말을 하니까 변호사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지요. 자식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몇 달을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어떻게 엄마 돈을 가지고 사업할지 궁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엄마가 질질 끌지 말고 병원비 안 나오게 그냥 바로 편하게 하늘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심장이 철렁하대요. 그때 결심했죠. 자식들 위해서 한평생 바쳐서 그렇게 돈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가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변호사님 찾아온 겁니다. 인생 중간 정리를 좀 하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재산 상속 관련한 유언과 법적인 문제들을 싹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집에 갔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지요. 당장 엄마 집에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갑작스럽게 제가 정색을 하고 집에 오라고 하니까 자식들은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갑자기요, 엄마? 그래, 애들 다 데리고 와봐. 할 말 있으니까. 아들 3명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이게 뭐야? 상속 관련 변호사 계약서? 엄마가 죽으면 재산을 기부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오늘 만우절 아닌데? 왜 그래, 엄마? 아직도 너네는 정신을 못 차렸니? 엄마가 이 정도 했으면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엄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엄마 병실 와서 보험금 나올 거로 사업 계획하고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 나 다 들었다. 몸은 안 움직여도 귀는 살아있더라고. 니네 아빠가 일찍 죽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너네들 혼내지 못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는데 그게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나도 후회가 되네. 너네를 이렇게 키운 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려고. 니네도 성인이니까 돈 알아서 벌고 엄마한테 기대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 반성하면서 살아. 제가 이 한마디를 하니까 자식들은 전부 다 패닉이 되었어요. 첫째는 엄마 우리가 죄송해요. 순간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준식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첫째를 따라 준석이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그거 정말로 진심 아니었어요. 제발 엄마 미안해요. 자식들이 싹싹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에 대한 저의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고 저는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한치도 없었어요. 저의 결정을 들은 자식들은 울면서 후회를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정말로 이제는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저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제서야 애들은 후회하고 자책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돈이 엮인 문제니까 지네들도 뼈저리게 후회했던 거였죠. 그런데 뒤늦게 후회하면 뭐하나요? 이미 제 마음은 뜬 지 오래인데요. 그렇게 저는 애들에게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니네 인생은 니네 거니까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자립심 키워서 잘 살라고 조언해줬네요. 평생 제가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애들은 생각했지요. 하지만 정신 차린 저는 뒤늦게나마 애들의 그 생각을 깨부숴줬고
이렇게 지금 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저는 예전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도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자식들에게는 메이커 양말을 사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먹고 이쁜 옷이 있어서 눈앞에 아른거리면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도 사요. 그게 저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조금씩 나를 위한 행동들을 하나둘씩 하니까 이제는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싶어요. 물론 힘든 데도 있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적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를 위한 삶을 사니까 외부에서 저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도 너 작년이랑 얼굴이 달라. 다시 행복해진 것 같다. 비법이 뭐냐? 뭐 어떻게 한 거야? 신기하네. 나를 위한 인생을 살려고. 네 말이 맞았다. 자식들도 결국에는 결혼하면 남인 거고 남편도 이제는 죽었으니까 나는 진짜 혼자가 됐더라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살려고. 안색이 많이 좋아졌지? 야, 잘 결심했어. 자식들한테 잘해줘봤자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야 하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알려줘서 고맙다. 초등 동창은 저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도 표정이 활짝 폈다고 하면서 좋아해 주었어요. 동창들 말이 맞았지요. 자식들은 결혼하면 마누라 편이 되고 남편은 늙으면 내가 챙겨줘야 하는 존재가 되고 결국에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크게 사고가 난 이후로 인생 자체가 변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픈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다시 여행 가고 그러네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 가서 한번 바다도 보고 그러려고요. 이 나이에 제주도 한번 안 가봤으니 말이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무릎 건강 조심하시고 돈 번다고 가족들 위해서 내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처럼 후회한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희생을 하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 함께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 봐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들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